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압권이 현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발로 뛰어서 원래는 기업분들에게 오시라 그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업 탐방을 다녀온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프로TV 이주호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와,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도 네. 완전히 생생하게. 굉장히 재밌게. 예. 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기업의 발견인데, 네네. 전통 제약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제약 바이오 얘기하면은 뭐 셀트리온,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바이오테크. 네. 뭔가 약 개발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런 데가 아니라. 옛날부터 약을 그렇죠. 만들던.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기업들. 안티프라민 만들고. 그렇죠. 활명수 만들고, 바가스 만들고. 이런 제약사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옛날 약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으로는 그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전통 제약사들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를 오늘 기업의 발견 시간에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느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세 가지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티프라민과 네. 바카스와 활명수의 대결. 그리고 어떤 미래를 또 그리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부터 보시죠. 예. 첫 번째 화면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7월 11일. 렉나자라고 하는 그 폐암 치료제인데요. 폐암 치료제를 예. 무상 공급을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무상? 무상이요. 돈 안 받고? 돈 안 받고. 네. 이게 근데 폐암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암입니다. 생존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발견되는 시기도 늦고. 근데 이게 이번에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식약처로부터 국내에서. 그런데 아직 보험급여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급여 결정될 때까지는 원하는 환자들에게 그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병원의 환자들이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네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렇죠. 비급여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병원 치료비가 비싸니까 네네. 보험 적용될 때까지는 비싸게 쓰지 마시고 저희가 네. 그냥 공급해 드릴게요. 네네. 그게 1년에 환자분들에게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급여로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험 적용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네네. 그런데 되게 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유한의 유일한 박사의 정신과 신조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첫 번째 강력한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됐다고 유한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기존에도 폐암 치료제가 있었을 거고 유한이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오히려 좀 시장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 사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건데 어쨌든 그냥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건데 지금 폐암 치료제가 워낙 필요하니까 먼저 공급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먼저 공급을 하자니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보험 적용될 때까지는 일단 그냥 무상 공급해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이 약을 3세대라고 하거든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있는데 3세대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세대 약 가운데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사실.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3세대 1차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전에 없는 약이죠. 사실 유한양행이라고 하면 저도 안티프라민 기억나고 삐콤씨 같은 거 기억나고. 삐콤씨.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회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사업부문 보시면 약품 사업이 거의 80%에 달하는 제약기업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거의 한 82% 약품 가운데서도 82%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제약사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티프라민이나 비콤씨 같은 거는 이제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인 거고 일반 의약품이죠.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 그 비중이 거의 한 80%야 80%? 네네. 거의 한 75%가 전문 의약품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전문 의약품을 수없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맞습니다. 근데 의학이 아닌 부분들은 보니까
아, 살충제. 네. 그리고 세제.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 해외 사업하고 그 생활 유통 사업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생활 유통 사업 먼저 유한락스가 대부분이에요. 한 60%. 유한락스. 네. 이게 코로나 때 되게 잘 나갔어요. 그 우리 락스 희석시켜서 계속 분무기로 뿌리면서 소독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그 코로나 때 되게 잘 나갔는데. 그게 락스였어요? 락스 희석시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소독제로 많이 썼는데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크게 그걸 될 것 같지는 않고 해외 사업 있잖아요. 저기 해외 사업에 유한화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렉나자 이제 얘기했잖아요. 잠시 후에 또 얘기할 텐데 그 원료 의약품을 유한화학에서 만듭니다. 원료를. 그러면 이제 렉나자가 잘 팔리게 되면 해외 사업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약품 사업의 처방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 렉나자를 판매한 그 수익이 그 처방 의약품 쪽에 잡히기 때문에 거기가 늘어날 거고 해외에서 늘어나는 건 저기 라이선스 0.5%. 저게 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적 보실 때 아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해외도 늘어나고 뭐 처방도 늘어나고 라이선스도 늘어나는데 뭐가 뭐야? 그 세 개 다 잡힙니다. 국내, 해외, 그다음에 원료 생산. 그러니까 렉나자를 국내에서 약으로 팔게 되면은 이제 국내 약품 사업 매출이 잡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해외로 수출이 되게 되면 렉나자의 원료 물질 수출이 되니까 네네. 해외 사업으로 잡히는 거고. 네. 그거를 누가 다른 데서 얀센에서 판매를 하죠. 얀센에서. 네. 얀센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라이센스 수익으로 잡히게 그렇죠. 되는. 그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실적 보실 때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의약품은 사실 일반 의약품이 왜 늘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안티프라민 그리고 마급이 혹시 아세요? 마급이 잘 모릅니다. 마급이 이 마시는 마그네슘인데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마그비 스피드라고 해서 마시는 마그네슘 그리고 안티프라민 뭐 이게 안 쓸 줄 아는데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를 광고 그 모델로 기용을 하면서 이것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 쪽도 보시면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트리젠타 뭐 581억, 자디앙 310억. 트윈스타 390억. 우리가 보통 하나의 약품에 100억 원 이상을 팔면은 뭐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트리젠타가 517억, 518억, 자디앙 415, 트윈스타, 바리오 다네요. 다 100억 이상이네요. 다 1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인 코프시럽. 저거 아시죠? 그렇죠. 감기. 네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인 블록버스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약회사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에드파마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량 신약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사실 이익률이 좋아요. 그쵸. 지금 보면 트리젠타, 자디앙 이거 다 그 외국계 제약사의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낮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해도 수익률이 낮은데 요즘에 에드파마로부터 계량 신약 받아서 자신들의 신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 기존의 뭐 매출이 늘어난 것도 볼 수 있어요. 4,829억 원에서 4,957억 원까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 3.5%에서 5.5%로 늘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유통이냐 아니면 계량 신약을 만들어서 하느냐에 따라 마진율이 다르다. 그렇죠. 계량 신약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실적과 영업이익을 볼 때 이거를 단순 유통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계량 신약으로 해서 만들어 파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품 매출이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상품 매출은 사다가 와서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익률은 낮은 경향이 있고 이거 요즘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렉나자라고 하니까 렉나자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를 드릴게요. 암 발병률 1위가 폐암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폐암 사기, 그러니까 폐암 사기에서 많이 발견이 된대요. 사기면은 굉장히 말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증상이 늦게 발현돼서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암 사기의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 가장 악질인데 유한양액이 이번에 개발한 렉나자라고 하는 신약은 이제 레이저티닙이라는 그 성분명과 렉나자라는 상품명을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31호 신약이고 그
화면에 보시면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폐암 사기 중에 EGFR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폐암이 발생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기존에 쓰던 폐암 치료제는 9.7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9.7M 써 있는 게 9.7개월. 네네. 예. 근데 레이저티닙, 렉나자는 20.6개월입니다. 네.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가운데 생존하시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야 되잖아요. 예. 기존에 9.7개월인데 20.6개월이라고 하니까 식약처에서 지난 6월 30일에 그럼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발표가 된 겁니다. 월등히 효과가 좋으니까요. 이게 6월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6월 30일에. 자, 근데 이제 그 1차 치료제로 쓰면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1차 치료제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시장성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뭐 폐암 중에서도 돌연변이, EGFR 돌연변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기 폐암 환자 발병률이 1년에 3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EGFR 돌연변이 환자 수가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많으면 20% 정도. 그렇죠. 근데 이걸 금액 규모로 환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1년에 7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용이. 단순 계산으로 1억 계산 한번 해보죠. 1억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국내 시장은 연간 3천억에서 6천억 시장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차, 그러니까 3세대 1차 치료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차 치료제로 돼서 보험 등재가 되면 그 노릴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약 3천억에서 6천억 시장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2세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3세대는 좀 더 개량된 거라 효과가 좀 더 좋고. 네네. 그러니까 그 한 6천억 정도 되는 시장을 좀 점유율을 넓히는 게 좀 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국내 시장이고 그러면 세계 시장. 예. 세계 시장은 1차 치료제가 표준 치료제가 하나가 있어요. 타그리소라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약인데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렉나자와의 직접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세대. 그것도 3세대예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까 20개월, 9개월 바로 오른편에 예. 오시머티밉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게 타그리소입니다. 타그리소는 18.9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렉나자가 더 좋은 거네요. 좋긴 한데 예. 이게 그 20개월하고 18.9개월은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얀센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이 그러면 렉나자만 쓰는 게 아니라 렉나자에다가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다른 약을 같이 투여를 해보자. 근데 이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암은 내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1차 치료하고 내성 생기면 2차 치료 넘어가고 또 내성 생기면 3차 치료 넘어가고 하는데 내성을 좀 방어해주고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을 좀 막아주는 약이에요. 예. 아미반타맙이라는. 이 두 개를 같이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임상의 이름이 마리포사인데. 마리포사. 네. 근데 하여튼 바이오는 이름이 어려워. 어렵죠. 마리포사인데 이 결과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뭐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뭐 시장 다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마리포사입니다. 그럼 이 마리포사가 잘 돼서 아까 레오머티닙보다 좀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설레발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 진짜 설레발은 금물인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은 뭐 50개월 무진행 생존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예요. 예. 했다가 만약에 그 정도 안 나오면 사람들의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설레발을 치면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병용을 하게 됐을 때 그 1, 2개월 차이로 이제 더 좋다고 해도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야 오시모티비하고 뭐가 달라? 뭐 1, 2개월 그 정도의 차이는 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지금 20개월인데 이게 대략 한 30개월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렉나자 그 자체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쓸 수 있죠. 네. 거기다 효과를 좀 더 배가하기 위해서 얀센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급격하게 급등했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주가 많이 올랐구나. 7월은 중순.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차 치료를 받았던 게 아까 여기 보니까 7월 초에 있는 이 장대 양봉으로 보이는 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빠졌다가 7월 중순쯤부터 해서 다시 맞아요. 급등했네요. 네네. 예. 이때가 무슨 날이었었냐면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존슨앤존슨?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제약 사업부죠. 맞다. 제가 다녔던 회사. 제가 그러게. 거의 한 2년간 다녔던 그 회사. 얀센 다녔다는 건 알았는데 네. 존슨앤존슨 다녔는지 몰랐네. 그렇죠. 얀센이 제약 사업부인데 네.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리포사의 임상 계획을 올해 안에 학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적 발표 때. 그 소식이 있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거고, 이 왜 급등을 했냐면 올해 남은 학회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 시점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고 좀 많은 기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예정되는 암학회가 WCLC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세계 폐암학회고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럽 종양학회가 에스모라고 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한 개인가가 더 있는데 거의 이 정도에서 아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그러면 얀센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진짜 무진행 생존 기간이 몇 개월이 나오게 됐는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결과가 됐든 발표는 올해 안에 한다 그랬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학회가 유력한 게 2개가 있으니 그럼 9월 9일에 시작하는 세계 폐암학회나 그 10월 20일에 시작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타그리소라고 하는 글로벌 1차 표준 치료제로 정해져 있는 이 타그리소의 시장이 약 7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얼마나 그 렉나자와 그리고 병용 투여한 그 약품이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최대 6천억이었는데 글로벌로 보면 7조다. 유한양의 이름과 잘 안 맞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뭔가 바이오테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유한양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임상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유한양행이 벌어들이게 될 수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국내 시장은 3천억에서 6천억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뭐 크게 졌을 때 뭐 7조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 뭐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약금이 1조 6천억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이 렉나자와 관련된 얀센과의 계약금 전체 금액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수출한 금액이 12%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88% 금액은 앞으로 나눠서 받을 예정이고. 마일스톤 얘기하는 거죠? 마일스톤, 계약금과 마일스톤 포함해서 그 12%밖에 수출을 안 했고 88%를 나눠서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에서 잘 팔리게 되면 로열티를 또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1조 6천억 원까지는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 그 정도의 돈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다가오고 있는 렉나자가 유한양행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이 소식은 환자분들에게도 좀 반갑게 다가오는 소식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1년이 채 못 됐다면 2년 가까이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고 이번에 또 새로 결과 나오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저한테 좀 낯설게 들리는데 지금 이미 신약은 개발이 돼 있는 거고 이거 또 개량형이 또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항상 전통제약사의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약 떼어다 팔거나 아니면 제네릭 만들어서 팔거나 뭐 이런 데서 이게 제약사냐 유통사냐 뭐 이런 약간의 좀 조롱 섞인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때마침 저희가 기업 탐방 간 시점에 여기 갔을 때가 이거보다 전이었죠? 제가 7월 중순에 갔었죠. 이거 제가 딱 갔다 온 날 급등했어요. 주가는 갔다 온 날 급등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갔다 온 날이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한 날. 걔네는 꼭 실적 발표를 밤에 하더라고. 아, 그러게요. 좀 맞춰주지. 우리 시간에. 좀 맞춰주지. 와, 어쨌든 진짜 우리가 전통 제약사라고 생각했던 유한양행도 네. 뭔가 지금 폐암이라는 인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 네. 그리고 꽤 이 정도면 가시적인 그 선까지 와 있다라는 네. 오, 사실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그러니까 진짜 신약, 국내 신약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전 그 예전에 뭐 일본 내염 뭐 한번 들어본 것 같고 생각 외로 많아요. 36개예요. 아 그래요? 네. 오. 36개나 돼요. 근데 사실 그럼 신약 개발했다는 소식은 있는데 실제 그걸로 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거나 많은 이익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 그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이 렉나자라는 약이 혹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 그러면 네. 뭔가 잭팟 같은 느낌이 네네. 좀 있잖아요. 근데 네. 36개나 신약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제약사라고 할 만한 데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신약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약이 당시 LG 생명과학 항생제였었거든요. 항생제. 네. 예. 항생제였었는데 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약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그러면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아, 이것도 경쟁이니까 신약은 신약인데 다른 기존에 있던 약과 경쟁해서 판매를 많이 못하게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죠. 확실히 좋으니까 신약이 됐던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그걸 아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뭐 아주 뛰어나냐. 얀센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안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신약을 개발해도 글로벌하게 판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얀센은 아무래도 좀 글로벌 제약사니까 우리가 개발한 신약을 좀 얀센을 통해서 또 넓게 팔고, 그쵸.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수익도 나누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디 할까요? 나는 좀 들어오기 전에 피곤해서 잠깐 마시고 왔던 뭡니까? 바카스. 아, 바카스. 자, 바카스부터 가겠습니다. 그 바카스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 이제 피곤하실 때 네네. 힘든 일 하시면서 바카스 딱 마시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추억이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동아도 바카스로 우리 몰고 가지 마시죠. 이들도 테크를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요? 바이오테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카스 얘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되게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랑 캄보디아랑 교역을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캄보디아. 캄보디아랑 뭐 이렇게 뭘 할까 싶죠. 아, 그래도 캄보디아에서도 뭐 TV 볼 거면 삼성 LG TV에 써야 될 거고 뭐 이게 핸드폰 또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 1위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음료수예요. 화면 보시죠. 음료수? 2위가 편직물. 편직물이라는 거는 근데 왠지 편직물은 저걸 것 같아. 그 우리가 옷 가공하려고 보내는 거? 그러니까요. OEM 하러 보내는 거. 가죽도 그런 류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가 다 조사되지 않았는데 중고차들도 많이 넘어가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웬 음료가 이게 얼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7,280만 달러. 900억 가량. 뭔 음료수를 900억어치를 팔아. 자, 보세요. 잠시 후에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네. 바카스? 여기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저기 지금 얘기한 음료수 중에 바카스 비중이 꽤 높다는 거예요? 꽤 높은 정도가 아니라 1년에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를 팔거든요. 바카스를. 캄보디아에서. 근데 아까 얼마였었죠? 수출? 900억. 다 해요. 한 품목 다 해요. 바카스 단일 품목으로. 이야, 황당하죠. 아니 캄보디아에서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 여기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십니다. 바카스를. 바카스를. 사실 뭐 그 바카스가 우리는 어렸을 때 약이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바카스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그냥 사서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음료수죠. 네. 그러고 보면 에너지 드링크가 많네. 맞아요. 저 건물에 보시면 건물 외벽에 바카스 광고 있는데 그 밑에 펩시 보이지 않습니까? 바카스 펩시보다 위에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펩시. 이건 농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사실
초반에 바카스가 캄보디아에서 막 잘 팔린다고 했을 땐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잠잠해서 요즘은 안 팔리나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오, 뭔가 뿌듯한데요. 되게 신기합니다. 나중에 캄보디아 여행 한번 가서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동아 소시홀딩스는 사실 그 되게 여러 개의 기업이 이제 지주사 아래 자회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를 볼 거는 뭐냐면 동아 제약 한번 볼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상장사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서 동아 ST, ST팜 이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동아 제약은 그 방금 뭐 우리가 얘기했던 바카스를 포함한 바카스의 국내 바카스의 국내를 포함한 OTC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OTC가 뭐죠?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들을 그냥 동아 제약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옷소물. 옷소물. 비싼 비타민 아니에요? 비타민계 에르메스. 와이프가 저 갖고 있길래 비타민이라 그래서 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눈치를 좀 주더라고요. 네. 근데 눈치 줄만 하겠더라고요. 비싸죠? 네. 엄청 비싸죠.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쪽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 제약은 전문 의약품은 아니다. 예. 대신 근데 그 바카스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연간 2,500억 원 정도를 팔고요. 국내에서만. 그리고 아까 그 해외에서 캄보디아에서 1,000억 원 가까이를 팔기 때문에 바카스만 이제 그 동아 소시오 그룹에서 거의 1년에 3,500억 가량을 판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방금 보셨던 옷소몰 있잖아요. 이 옷소몰 요건데 이게 작년 매출이 665억 원이었었는데 올해 이제 2분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57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팔았던 거를 이 2개 분기 만에 다 팔았어요. 와.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 속도라면 올 한 해 동안 1,000억 원 가량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더니 많이들 사시네. 이것 덕분에 카카오에 선물하기가 돈을 잘 벌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맞아. 우리가 비타민 선물 많이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단가 센 걸로. 얼마 전에 카카오 주가 많이 오르던데.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이런 그 OTC와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동아 제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얘기는 그 전통 제약으로서의 동아 제약 아니면은 그렇죠. 전통 제약사로서의 동아 제약을 본 거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아 ST고, 동아 ST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 그 동아 ST는 전문 의약품 ETC가 거의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부문이 24.6%,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해외가 바카스 캄보디아예요. 그건 왜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분할을 하면서 그 연유가 생겼는데 해외 사업을 하던 쪽에서 바카스를 수출했었는데 이게 그 약품을 수출하는 해외 사업부로 붙어버리면서 바카스 수출이 이쪽에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는 그 대부분 이제 바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해외에 나가는 전문 의약품도 있지만 자, 그런데 지난 1분기에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러네요. 그 이유를 딱 보니까 좀 보시죠. 바카스 캄보디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맨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캄보디아 분들이 바카스를 안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안 먹나? 보니까 작년 4분기에 그 바카스의 캄보디아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캄보디아에서도 가격이 인상될 걸 예고가 되어 있었죠. 재고를 작년에 미리 쌓아놨다고 합니다. 1분기에 안 샀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려면 지금 1분기는 지난 4분기에 밀어내기 실적이 있어서 1분기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면은 뭐 이렇게 물량을 밀어내기를 했다 그래도 뭐 3개월치, 6개월치를 한 번에 밀어내지는 않았을 거니까 2분기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아직 동아 ST의 2분기 실적은 안 나왔고요. 대신 좀 추정되기로는 일단 3분기부터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돼서 이제 2분기에는 그 기존 대비 물량과 매출이 다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마시는 건 아니다. 캄보디아 분들이 이거는 이제 해외 사업이니까 25% 동아 ST의 25%를 차지하는 그 부분인 거고 이제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ETC 전문 의약품. 자, 전문 의약품의 핵심은 어딜까요? 성장 호르몬제
성장 호르몬입니다. 혹시 성장 호르몬을 좀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겠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무서워서. 왜요? 아니 그 뭔가 호르몬제는 뭔가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성장 호르몬 시장이 지금 한 2016년쯤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2016년부터 보험이 그러니까 비급여 실손보험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까지는 아니지만 안 되죠. 비급여는 된다. 비급여는 되죠.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 그렇죠. 이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키 크는 거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성장 호르몬이 예전에는 이제 그 건강보험만 될 때에는 정말 성장이 좀 지연되고 있는 질병 코드가 적용될 때 맞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비급여로 이제 실손보험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키가 안 클지 덜 클지 모르니 그럼 좀 미리 맞춰볼까라고 하는 게 되는 거라서 성장 호르몬 시장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례지만 몇 살부터 맞출 수 있나요? 자,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까 그 동아이스티에서 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파나 봐요. 네, 지금 국내 성장 호르몬 시장은 3개의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1위가 LG화학의 유트로핀, 그리고 2위가 동아의 그로트로핀. 2위예요? 네, 3위가 그 외자사예요. 외자사의 노디트로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맞으실 것 같으세요? 뭐 맞히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외자사가 좀 외자사가 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한국.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1위 제품. 그렇죠. 그러면 2위는 우리가 항상 둘째 서럽다고 2위는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딴 것도 아니고 약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위의 노디트로핀 있잖아요. 외자사. 거기가 노보노디스크인데요. 노보노디스크 못 떠오르세요? 그 비만약. 위고비 삭센다. 그거 만드느라고 성장 호르몬 덜 만들었어요. 그래서 품절 이슈가 있었고 캐파가 없구나. 비만약 지금 막 전 세계 뿌려야 되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을 덜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 성장 호르몬에 품절 이슈가 있었고요. 그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위 30%, 2위 30%까지 시장을 좀 많이 넓힌 상태예요. 1, 2위가 점유율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올해 국내 성장 호르몬 시장 규모가 거의 3,200억 원 가량 될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 거의 1,000억 원 가량을 이 그로트로핀이 차지하게 되니까 거의 30% 정도를 2위 그 동아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성장 호르몬 시장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네네. 우리 애들 빼고 다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의료계에서 저 또 소아과에 대한 좀 전문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뭐게 주워들은 이야기? 곁다리 지식이 좀 곁다리 지식이 몇 가지. 가까운 지식. 가까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 발달센터가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이건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발달에 필요한 언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 발달센터가 되게 많이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해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핵심 사업부의 핵심 매출을 살펴본 거고, 그래서 그 ETC는 동아ST의 ETC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시면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되게 현재 상태에서 중요하구나.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미래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 스텔라라고 하는 거는 그 자가면역 진단 치료제라서 뭐 판사형 건선이라든지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래서 이 시장이 그 한 23조 원 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일단 미국에서는 2023년 9월에 특허가 만료가 되고 2024년 7월에 유럽에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3년 9월. 네. 올해 9월이죠. 한 달 남았네요. 미국에서 만료. 유럽은 내년 7월. 내년 7월 만료.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내놓으려고 정말 많은 기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들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동아ST, 셀트리온,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야, 우리나라 대장들 다 나가요. 다 들어가요. 이게 진짜 23조 원이란 큰 시장이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는 암젠과 알보텍이라고 하는 해외 기업. 이 5파전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점치어 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해외에서 암젠, 알보텍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뭔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제가 뭐 배터리나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되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래 싸움하다가 새우 등이 오히려 좀 이렇게 보강되는 약간 뭐 그런 상태예요. 뭐냐면 그 존슨앤존슨이요. 이게 이 약이 존슨앤존슨 약인데 현재 원조가 네네. 근데 이 암젠하고 알보텍이 되게 빨리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막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암젠이 그 개발을 하면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리하게 소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두 기업 간에 합의를 보게 되는데 암젠하고 얀센하고 얀센하고 합의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요. 좋아. 존슨앤존슨이 우리 소송은 취할게. 대신 니네 2025년까지 미국에서 출시하지 마. 기회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스토리 라인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빨리 출시하게 될 시점은 유럽의 2024년 7월입니다. 아마 그래서 유럽에서 동시에 출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도 미국에는 출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쉽네. 난 걔네만 못 한다는 줄 알았네. 그렇게. 대신 이제 원래 개발이 가장 빨랐던 해외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는 막혔으니 2024년 7월 정도가 첫 출시되는 유럽에서 첫 출시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구나. 우리는 아직 준비가 다 돼 있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요입당을 해버리면은 먼저 달려갈 텐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유럽이 첫 출시가 될 거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또 준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7월 14일에 유럽의 허가 신청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했다고요 유럽에다가?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을 번 거죠. 그러네요. 스텔라라 그 바이오시밀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건 딴 거 말고 이거 한번 보죠. 비만 치료제. 이거 약간 시기가 멀긴 해요. 시기가 멀긴 하는데 이거 좀 재밌어서 그냥 이건 재미로 한번 보세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파란색 네모 이게 지금 동아 ST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거를 말하고요. 그래요? 더 크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검은색 네모 있잖아요. 이게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보다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전임상이라서 아주 의미 있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인데 근데 왼쪽 그래프가 또 재밌어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이게 그 동아 ST 거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검은색 사선 세마 써 있는 거. 세마 써 있는 게 이게 위고비. 이게 뭐냐면 큐뮬레이티브 푸드 인테이크 더 많이 먹었냐? 보세요. 그럼 더 많이 먹었다는 거네. 더 많이 먹었는데 더 많이 빠진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식욕을 감퇴시켜서 덜 먹게 함으로써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먹는 분들이 좀 재미는 없다면서요. 맞아요. 안 먹으니까 살은 빠지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많이 안 들긴 하지만 그 먹는 재미가 좀 없는 건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더 좀 먹으면서 이게 그 뭐 기전을 설명하기로는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이런 효과를 내는 거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개발 상황을 보면 이제 내년 초에 글로벌 임상 1상을 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아직 멀긴 멀었어요. 일상 목표. 그래서 그 동아 ST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그리고 캄보디아의 바카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바카스만 생각하다가 이제 전통제약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바이오테크와 전통제약사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아. 아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동아 소시오에 ST팜이 있습니다. ST팜. ST팜. 사실 ST팜에 대해서 저희 그 얼마 전에 K바이오 하면서 그 바이오 CDMO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ST팜이었어요. ST팜이 CDMO를 하는데
바이오 CDMO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올리고핵산 CDMO라는 걸 하거든요. 일단 말로만 들어봐도 어렵네요. 네. 지금까지의 약은 이 단백질이 만약에 나쁘다고 하면 이 단백질을 항체가 인식을 해서 예. 단백질을 파괴하거나 단백질을 먹제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효과가 약간 떨어져요. 예. 그럼 어떻게 하지? 야, 단백질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올리고핵산 치료제라고 하면 되는데 이 그 에스티팜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생산하는 CDMO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주문을 받아서 원료의약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삼바 같은 거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같은 건데 거기는 바이오 의약품인 거고 여기는 아까 올리고핵산 그렇죠. 의약품인 거고. 네, 올리고핵산 의약품인 거고. 예. 올리고핵산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뭐 좀 이 정도면 개념은 좀 잡혔겠죠? 예. 아, 그래요.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 거구나.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자체 나쁜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암을 발병시키는 단백질이 있다 쳐요.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만약에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을 안 만드는 거니까 효과가 더 좋은데, 한 가지 또 이 올리고핵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만병통치약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잠시 후에 그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 올리고핵산이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공률을 보세요.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요. 보라색.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 성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이 올리고핵산 RNA 기반 치료제는 성공률이 62%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와, 6배나 되네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얘네가 물에 약해요. 물. 근데 온 몸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타겟되는 곳까지 작용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끝쪽에다 모자를 하나 씌워줘야 된대요. 특히 끝부분이 잘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끝쪽에 모자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게 캡슐 안에 씌워줘야 된대요. 그게 지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또 갖고 있어야지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잘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호해주는 그 일종의 운반체. 그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이 지질 안에다가 어떤 RNA를 넣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항암을 위한 뭐 RN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백신을 위한 RN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도 지금 에스티팜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티팜은 현재 그 올리고 CDMO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주문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올리고 CDMO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연평균 매출이 거의 79%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43억에서 1,468억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야, 10배네, 10배.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 주문도 많은 거고요. 이들의 생산도 많은 거고, 그래서 얘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생산량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은 지금 뭐 2022년 말로 봤을 때 한 3.2톤 최대 3.2톤까지 생산한다면 2025년 뭐 2분기까지는 4.6톤 생산할 수 있게 증설하겠다. 그리고 2026년 2분기까지는 7톤 가량 생산할 수 있게 증설하겠다. 이렇게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증설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풀가동을 해야 이 정도 설비를 했을 때 좋은 거잖아요. 풀가동은 아닙니다. 요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설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증설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거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인데 시비 발행을 좀 타진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일단 2020년 12월에 5년 만기 제로 쿠폰으로 한번 1,100억 원 정도 시비를 발행을 했어요. 5년 만기니까 이거는 뭐 만기 돌아오는 건 2025년이라 5년 말이라 그때 한번 시비가 뭐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도 한 1,000억 원 정도 증설을 위해서 시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만약에 5년으로 치면은 거의 한 2028년 그때쯤 만기가 돌아오는 시비가 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에스티팜의 기업 가치가 1조 4천억 원이고
만약에 25년에 1,000억 원, 뭐 그리고 2028년에 1,000억 원이면 기업 가치가 희석되는,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시점은 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는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증설 계획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있지만 네. 그 현재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네네. 점 하나하고 네. 그러니까 저게 진짜 그러면 26년이 되면은 2021년 대비해서 7배가 되겠네, 매출이 7배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라 네. 실제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네네. 또 저게 25년, 26년까지 공격적으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돼서 네네.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네네.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이에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스몰 몰레큘을 한번 볼게요. 스몰 몰레큘이 예.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100배. 1000%. 네, 그러니까 그쵸? 100배. 네, 100배.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그 mRNA 막 96% 감소. 에이?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분기별 그 실적 등락이 좀 있어요. 네. 아까 그래가지고 그 캐파가 네네. 생각보다 가동률이 좀 낮았던 네, 거래요. 그렇다고 가동률을 적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캐파는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어제 이렇게 쫙 들어오면 이게 확 늘었다가 해야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실적 변동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실적 변동성이 좀 있어요. 물론 보면은 제가 그 몇 개 분기를 쭉 봤거든요.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짜여져 있어서 네. 만약에 스몰 몰레큘에서 늘었는데 mRNA에서 죽는다? 그러면 약간 좀 상쇄되는 게 있어서 전체적인 실적을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계속 성장을 잘 하고 있긴 그러네요. 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네. 전분기 대비해서 14%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네. 품목별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걸 포트폴리오 또 짜야죠. 네. 그래서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간 단위로 보면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분기별 등락은 분명히 있다. 품목별로. 네. 야 여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마음이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 이 캐파 증설을 26년까지 보면 분명히 미래 성장성이 보이긴 하는데 네네. 분기 실적 언제는 확막 1000% 늘렸다가 네네. 어디는 막 96%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통으로 보면 또 적당히 괜찮고. 잘 괜찮고. 네네. 야, 근데 원래 또 이게 초기 사업 그리고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큰 꿈을 가진 기업들이 원래 초기 변동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이 있는 게 바로 ST팜입니다. 야 재밌네요. 우리가 처음에 바카스 얘기하다가 이제 캄보디아도 놀랬는데 송장 호르몬의 약간 스텔라라 네네. 또 그렇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올리고 헥산 CMO 그 CMO까지 참 더 이상 전통제약사라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고리타분한데. 바카스만 파는 줄 알았지. 자, 다음 기업. 예, 동화 동화제약도 아니고 동화약품. 부채표가 아닌 것은 활명수가 아니니라 기억나시죠? 그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활명수를 만들었던 기업. 최초의 신약. 어떤 신약을 만들었었죠? 활명수. 활명수가 신약이었구나. 네. 그때 이제 그 18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궁중 선전관인 민병호 선생이 궁중에서만 복용되는 이 비방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이 국민들의 복원을 향해서 힘쓰고 위해서 최초에 개발한 신약이자 양약이죠. 근데 이것은 활명수. 사실 지금 약간 이조 기자가 좀 재밌게 설명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때는 체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를 활명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가 뭐 역사적으로 오늘 역사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여기 뭐 독립운동 지원도 많이 했었고 그랬죠. 굉장히 좀 진짜 말 그대로 전통제약사에 걸맞은 회사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동화약품은 지금까지의 전통제약사 소개해드렸던 거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자, 사업 매출 구조 한번 보시죠. 일반 의약품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은 보니까 판콜, 활명수, 후시딘. 그렇죠. 후시딘. 이치 아세요? 이치는 모르겠어요. 이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치.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활명수입니다. 활명수. 근데 활명수가 이렇게 성장성이 성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뭐 소화제를 더 많이 먹나? 아니 PD님 활명수가 성장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저도 그걸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보시면 특히 2022년 가스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가스활이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의약외품이죠. 예. 보시면은 활명수도 늘어났지만 예. 가스활이 22년에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 예. 어떤 일일까요? 활명수가 왜 늘었냐? 일단 최근에 엔데믹 이후에도 좀 활명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가스활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활명수. 가스 활명수는 네. 약국에서 파는 거. 그렇죠. 가스활은 네. 편의점에서 파는 거.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가스활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가스활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많이 늘어났대요. 그때 많이 팔린대요. 엔데믹에. 잠깐만 이게 나름 소화시키려고 먹는 거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이후라든지 네네. 저녁 먹은 이후 10시면 회식하고 먹는 그쵸. 거예요? 회식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속이 부대껴. 한번 먹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가스활을 마신 분들이 실제 약국을 방문해서 활명수로 매출이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편의점용 그다음에 약국용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약국용을만 우리가 사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편의점용을 일반인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좀 마시기 시작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약국에서의 활명수도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통 채널을 좀 넓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가스활을 뭐 쿠팡 같은 데서 또 살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스 활명수를 어떻게 팔지?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걸 어떻게 늘리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가스활이 편의점에서 많이 팔리니 가스 활명수도 느네?라는 걸 보고 가스활의 유통 채널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쿠팡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긴 하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거 소화제, 그쵸, 네. 그러니까 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편의점으로 갔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바카스도 옛날엔 피로회복제였다가 그게 음료수, 에너지 음료수로 팔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 에너지 음료와 같은 그런 거라 그러면 쿠팡에서도 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나도 집에 한 박스 사다 놓을까? 이거 사서 들고 가려면 되게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판콜S입니다. 판콜. 판콜 A, 판콜 S 이것도 편의점에서 먹는 건 판콜 A고요. 그런 거구나. 네.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 판콜 S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저는 두 가지가 걱정됐는데 만약에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으면 이게 그러면 약국에서 안 사 먹지 않을까? 카니발라이제이션. 그게 걱정됐던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엔데믹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거 감기약으로도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그때 팬데믹 때. 원래 감기약이죠. 그렇죠. 감기약인데 팬데믹 때 뭐 우리가 그 약 뭡니까? 새로 개발된 약 말고라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그럼 엔데믹이면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에서 먹고 나니까 실제로 이것도 사람들이 약국에서 또 찾더래요. 그래서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가 풀렸으니 앞으로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80억 들여서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요. 현재 그 사회이사로 계시는 가정의학교 교수님인데 연대 김광수 교수님이 감염내과에서 요즘에 바라보기로는 이제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유행성 감기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좀 계속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셨대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혹시 팀장님 아이들은 괜찮으세요? 요즘에 코로나 엄청 많이 걸리고 있어요. 코로나 아니어도 아이들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새 소아과 가면은 줄 최소 2시간. 맞아요. 그게 우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스크를 써서 면역이 좀 약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소아과 가면은 정말 줄 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래는 WHO에서 지금 현재 그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시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뭐 독감도 있고요. 최근에 독감도 돌았었어요. 독감도 돌았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계속 활기를 치고 있고 그 전망을 실제 감염내과 전문가분들은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래 코로나는 엔데믹이라 쳐도 뭔가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80억 정도를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콜도 아마 앞으로도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치. 이거는 옛날 파로돈탁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파로돈탁스. 잇몸 치료제. 아, 붓구피나고 붓구피나고 염증 생기고. 네네.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잇몸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국에서 사거든요. 근데 옛날에 파로돈탁스의 경우는 잇몸 치료제이고 그래서 그 양치질은 따로 한 분들도 있었대요. 뭐 치약으로 따로 양치를 했던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치는 파로돈탁스의 잇몸 치료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치약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복약 순응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잇몸 치료제는 먹는 것도 있고 닦는 것도 있고 한데 먹는 거는 까먹기도 하고 근데 이 우리가 양치는 하루에 몇 번 꼭 하잖아요. 그래서 복약 순응도가 좋아서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하고 지금 2020년하고 이렇게 좀 늘어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늘어날 때 그때 보면은 그전에는 맛이 없는 거였었는데 뭐 피톤치드를 섞는다든지 좀 새로운 그 향을 넣어서 진짜 치약 같은 느낌이구나. 진짜 치약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잇몸 치료제, 잇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치료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치약 대신 쓰기 시작하면서 좀 그렇죠. 야, 근데 지금 새 품목 다 생각해 보면은 가스활명수도 그렇고 이게 판콜 SA도 그렇고 이치도 그렇고 약간 약에서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면서 매출이 좀 꾸준하게 성장한 경향을 보이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의 뭔가의 이제 취향을 조금씩 채워주면서 너무 맛이 없었다면 좀 더 맛있게 하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잇몸 치료제 같이 약냄새 나고 막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을 때 잇몸 치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맛이 없어도 그냥 먹고.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하려 그러면 이제 치약같이 약간 좀 상쾌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동화약품은 그 약과 그 생활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로 점점 전환이 되는 부분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보이네요. 그걸 그냥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반 의약품 시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기업의 특징은 그래요. 그렇다고 전문 의약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 의약품은 지금 한 연간 700억 원 정도를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우리가 블록버스터가 되려면 그래도 한 품목당 적어도 100억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00억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개의 다양한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100여 개? 되게 작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100년 된 기업이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약사면 막 신약 개발도 하고 전문 약품도 막 병원에다 많이 팔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라고 했더니 그거 고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업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전문 의약품을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까?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을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활명수부터 약국과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아제약은.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는 일반 의약품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지금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신약은 병원.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약국. 근데 되게 특이했던 현상이 뭐였었냐면 저도 제약회사에 한 2년 정도 있어봤지만 대체로 그 인력이 집중되는 곳은 종합병원이고요. 그 다음이 개인병원이고요. 그 다음이 약국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약국의 영업인력이 150명. 그리고 오히려 병원의 영업인력이 130명. 더 적네요. 약국의 영업인력이 훨씬 더 세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기업은 확실히 일반 의약품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 전략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 의약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임상 단계의 품목들, 뭐 당뇨병 치료제, 특허가 풀리면 이제 뭐 퍼스트 제네릭으로 낼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전문 의약품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진짜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OTC 마켓 트렌드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아가 1등, 동화가 2등인데요. 우리나라에서요. 19년까지만 해도 6위였던 게 3위로 올라오더니
올해 2위를 기록했으니까 확실히 일반 의약품 시장을 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확실히 진짜 2019년 그러니까 넘버 6을 보면은 네. 거기가 제일 1등이 1399, 동아약품이 91이고 네. 대웅제약이 126, 더 네. 위이고 그러니까 한 4위 정도 4위였다가 2023년에는 2위로. 네. 확실히 그 영업 전략 자체를 그쪽으로 가져간 것이 네. 실질적인 경영 지표로 나타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게 동화약품은 차입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전통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빚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빚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매년 현금이 거의 1,000억 가량은 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재무 구조는 탄탄한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좀 투자를 좀 잘 하고 있어요. 투자를 좀 잘 하는데 눈에 띄는 기업들 좀 있으실걸요. 제테마 같은 게 보톡스, 그러니까 필러 기업. 제테마도 이건 단순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거 그 제테마는 한 50억 정도 투자했었는데 이미 현금화 다 했고 남은 금액 좀 30억 남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업도 있고 뷰노도 되게 최근에 인공지능 뭐 진단 기술 해갖고 진짜 시장에서 되게 핫했던 이 뷰노라는 기업. 이 저런 거는 상장 보통주라는 거는 시장에서 샀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네네. 그냥 투자, 단순 투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했던 거 이런 기업도 있고 좀 눈에 띄는 거는 메디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메디세이가 척추 임플란트 의료기기 회사예요. 뭐냐면 이제 쭈가 이제 빠져나오거나 그러면 이거 받쳐주는 구조물 같은 거 판매하고 하는 의료기기 회사인데 220억 원에 투자를 했고 이거는 단순 투자 아니고요. 연결로 잡힙니다. 경영권 확보? 네, 경영권 확보예요. 220억 원에 사들였는데 작년에 매출이 240억 원 그리고 이익 34억 원 정도 냈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나 보더라고요. 성장성은 차치하고라도 뭐 220억을 주고 샀는데 그 회사가 연간 240억의 매출에 34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내니까 뭐 투자는 잘했다. 그러네요.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뭐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것보다도 M&A를 통해서 좀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욕망이 좀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되게 작다 보니까 이 기업은 좀 우리도 덩치를 키워서 좀 이렇게 큰 기업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전략도 있어요. M&A를 위한 이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라든지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약에서 이제 신약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의약품보다는 일반의약품 쪽 시장을 좀 강화하는 게 있고 또 현금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쪽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근데 그게 어느 시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의약품 시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만 그냥 성장할 수는 없으니 거기서 M&A를 통해서 그 덩치도 키우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아약품은 그럼 어떤 기업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헬스앤뷰티를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헬스앤뷰티, H&B. 화장품. 확실히 그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시딘 크림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후시딘 크림. 후시딘은 우리가 상처 치료하고 뭐 흉터 안 남게 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크림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후시딘 크림이 있긴 있는데 뭐 아주 뚜렷하게 잘 팔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앞으로 좀 그런 거 해본다고 하고요.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뭐 건강 기능 식품을 좀 출시하고 싶다. 네네. 건강 기능 식품을 출시하고 싶다. 근데 이게 건강 기능 식품을 그냥 출시하면은 그것만 팔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원료를 또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원료를 또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다른 건기식 회사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 모델도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생활로 다가오는 느낌.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약에서 이제 병원에 다가갔던 것과 동아약품은 뭔가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건기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건강에 되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에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되니까. 약이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약회사가 제약회사가 만드는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러면 효과를 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어쩌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사실 시장에서 그럼 이 기업을 바라보기에 물론 제약 부분이 있지만 제약회사 자체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이런 일반 의약품 회사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생활용품 회사.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 참 흥미롭네요. 우리가 전통 제약사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약사들도 열심히 뭔가 신규 비즈니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 신규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회사는 CDMO로 가기도 네네. 하고 어떤 회사는 신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오히려 생활 그렇죠. 쪽으로 가기도 하고 참 기업들은 생물이 맞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와, 오늘 기업 세 군데나 다녀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3프로 TV를 통해서 좀 자신들의 기업 내용을 좀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네네. 근데 직접 나오시면 좋은데 나오기 좀 부담스럽다.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좀 지금 이조 기자가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이 기업도 한번 가봐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섭외해서 한번 방문하고 기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좀 더 상세하게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